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립스보드 2차단의 콘덴서 또 1차단에 있는 콘덴서를 모두 교체한 다음에 용량 감퇴성 콘덴서죠. 간 다음에 우리가 정상 작동되는 패널을 이용해서 테스트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건 이제 패널이겠죠. 패널 보드도 우리가 흑화 현상이 됐기 때문에 과연 전원부 쪽의 고장이냐 또 아니면은 5V VC단의 그 휴즈단의 어떤 그 휴즈가 단선이 돼서 승합회로의 동작이 멈춘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판단하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시간에 제가 아마 언급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립스보드 쪽에 그죠? SMPS 단의 그 용량 감퇴는 콘덴서, 즉 배가 부르는 콘덴서 이외에도 모두 갈아주는 것을 권장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AD 보드 역시도 지금 우리가 그 솔리드 콘덴서를 쓴 게 아니라 용량 감퇴가 그렇게 단시간 내에 좀 일어나는 이런 전해 콘덴서를 썼단 말이죠. 전해 콘덴서는 왜 우리가 용량 감퇴가 빨리 되느냐 하는 원인을 얘기했죠. 이 콘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해질이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전해 콘덴서냐, 아니면은 이 전해질이 고체 형태, 즉 포리머라는 고체 형태를 띤 그 콘덴서에 따라서 전해 콘덴서 또 고체 형태를 쓴 콘덴서를 솔리드 콘덴서를 얘기하는데, 이 전해 콘덴서가 솔리드 콘덴서에 비해서 상당히 그 용량 감퇴가 빨리 옵니다. 왜냐, 아무래도 단가 차이도 있고 또 안에 있는 전해질 특성이 얘는 액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많이 사용하면 안에 그 전해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이 생긴다. 드라이업. 그래서 전해액이 증발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 방폭변이 이게 뚝 올라온다든가 아니면은 전액이 끓어서 가스가 발생됐을 경우는 이제 이게 불룩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방폭변이 멀쩡하면서도 이 오랜 시간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를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립스보드가 그 정도로 콘덴서가 망가졌다면 이 AD 보드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콘덴서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이 콘덴서도 다 갈아주는 것이 재부를 방지하는 핵심 요소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수리맨들이 수리할 때는 그냥 립스보드 2차단만 다 갈아주고 불량난 것만 갈아준다든가 해서 그냥 결합 테스트해서 그냥 준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는 반드시 재콜이 들어올 수가 있다. 지금 모니터라든가 TV 쪽에 그 어떤 그 수리가 들어오는 유형을 보면요, AD뿐만이 아니라 립스보드 쪽도 콘덴서가 먼저 많이 손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 이건 멀쩡하지만은 VC잖아 5V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냐면 여기 지금 스위칭 FET가 하나 있는데 이게 TR로 되는 게 있고 FET로 되는 게 있죠. 얘는 지금 뭐냐면은 파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원 시그널이 이 MCU로 들어가서 폼웨어가 연산해서 두 가지 신호를 주는데, 하나는 여기 패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그 FET에 5V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온오프 버튼을 눌렀을 때 MCU가 연산해서 이 패널을 갖다 열 수 있는 이 게이트에다가 패널 게이트를 열어주는 그런 신호를 여서 보내게 돼요. 그때 뭡니까? FET 특성은 게이트에 어떤 신호를 줘야, 그죠? 소스에서 드레인 흐르는가, 드레인 소스 흐른다 얘기겠죠? 그때 여기서 패널이 열려서 가게 되는데, 이 열린 전압은 어디다, 이 패널 공급용 VCC 콘덴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얘를 거치게 됩니다. 얘가 용량 감퇴가 되더라도 오락가락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신호는 뭐예요? 인버터나, 그죠? 그 CCFL이나 아니면 LED 백라이트를 켜기 위해서 5V, 그죠? 연산한 5V 온오프 시그널이 어디로 가면 여기 스위칭 TR이 있는데 NPN-TR과 PNP-TR로 보통 두 개 구성되어 있어요. 얘를 열어서, 그죠? 5V 시그널을 주는 거죠. 현재는 안 들어가요. 주게 되면 이 스위칭 TR을 통해서 온오프 시그널이 이걸 통해서 이 케이블 타고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의 TR이라든가 FET도 자주 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이런 콘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LDO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이 LDO 레귤레이터 앞 그도 우리가 보통 그 손상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TV 쪽은 요 레귤레이터들이 많이 나가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콘덴서도 멀쩡해더라도 지금 그 립스보드 쪽에 갈았다 그러면 AD 보드도 우리가 나름의 서비스 차원이나 아니면 후에 재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서 이 콘덴서를 갈아주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많이 나가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또 이제 요거요. 용량이 큰 것들이 좀 먼저 나가죠, 보통 보면.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줌으로써 뭐 소비자가 수리해 간 사람이 거긴 수리했더니 굉장히 오래 쓰더라 하는 어떤 수리맨의 신뢰도를 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동영상에 아까 본다면 이 지금 그 우리가 콘덴서 디솔더링 할 때도 이게 지금 무연납을 쓴 것도 있지만은 오래되면은 납이 산화가 돼서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성은 뭐냐면 이 지금 그 AD 보드는 양면 기판을 썼습니다. 앞에도 회로가 있고 뒤에도 회로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립스보드 있죠? 립스보드는 단면 기판을 써요. 단면 기판을. 이렇게 PCB가 이렇게 있다면 그죠? 요 하단에만 회로가 그죠? 요 하단에만 PCB 그죠? PCB가 인쇄 회로 기판이 설정돼 있는 겁니다. 여기 회로가 설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AD 보드는 양면 기판을 쓴단 말이에요. 양면 기판을. 그러면 이렇게 기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위에도 회로가 있고 그죠? 회로가 있고 여기 밑에도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홀에 구멍이 뚫렸단 말이죠. 그럼 이 홀에도 이 랜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회로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판이 붙어 있단 말이죠. 만약에 단면 기판하면 회로가 무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양면 기판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양면에 회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솔더링 할 때 납이 안 빠진 데에서 우리가 그 뭐야 이거 홀 그 드릴 있잖아요. 핸드 드릴로 뚫었을 때 이 안에 있는 이게 랜드가 망가지면은 결론적으로 여긴 붙더라도 회로가 끊긴 상황이 아닙니까? 이거 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면 그냥 막 그 송곳이나 아니면 그 핸드 드릴로다가 많이 이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구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납이 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잘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젤 프락스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다 이제 갈아줘야 물론 우리가 셀프 테스트에서 정상인 걸 확인했지만 재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다 갈아주려고 지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띄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디솔더링 툴로다가 잘 납이 안 빨려 들어옵니다. 이게 양면 기판이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지금 젤 플락스를 바르지 않습니까? 납을 갖다 하면 여기다 더 씌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산화가 됐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납을 이렇게 한번 묻혀 놓으면 그죠? 우리가 디솔더링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띨 자리에 그죠? 띨 컨덴서 자리에 리드에 납을 좀 충분히 이렇게 도포를 좀 하시고요. 이 젤 플락스는 납을 잘 붙게 하는 성분도 있지만은 납을 잘 떨어지게 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디솔더링 툴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수동 납 흡입기로다가 좀 빨아들이세요. 이렇게 1차적으로 잘 안 되죠. 그죠? 네, 잘 안 돼. 많은 뭐 숙련된 사람들도 이게 잘 안 해. 이 홀이 지금 안에 이게 그 양면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인두기를 양쪽에 대고요. 리드에 대고 이제 그 콘덴서를 손으로 잡아 뽑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납을 갖다가 잔납을 갖다 좀 흡입하는 게 좋겠죠. 뭐 여러분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써서 디솔더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잔납을 일단 제거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인두기라면은 잘 안 떨어지고 잘못하면 홀에 있는 랜드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쏙 빠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용량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 뺀 다음에 그죠? 하나 끼시고 왜냐면 용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뭐 좀 아이디어를 낸다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주지만은 이 콘덴서 용량이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표기명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하나 꽂고 그죠? 또 하나 빼고 하나 꽂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부려 놓고요. 여기도 인두기를 이렇게 되면은 일단 새납이 도포가 됐기 때문에 잘 빠져요. 자, 여기 납이 이제 좀 더 붙어 있으면은 이제 납 흡입기로 빨아들이면 되겠죠. 자, 용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새 콘덴서를 요 용량을 여기다가 다시 꽂고요. 물론 숙련되고 이 회로를 많이 해본 사람은 관계없겠지만 초보자들은 이거 빼고 나서 이게 용량이 뭐였더라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빼야 되겠죠. 납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 양면기판은 이게 납이 잘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디솔더링한 용량의 컨덴서를 잡아 넣고요. 자, 납을 좀 인두기로 니들 가한 다음에 밑에서 콘덴서를 살그머니 잡아다니면 빠집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납을 더 씌우지 않고 그냥 하면 잘 안 빠져요. 납이 산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홀에 지금 막혔죠, 구멍이? 그럼 납을 납을 한번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납 흡입기로 쏙 빨아들이면 되겠죠? 이걸 또 빨리 뛸 수 있는 방법은 디핑기라는 게 있어요. 디핑기를 넣고 쭉쭉 보면 되는데, 자, 그것도 다른 쪽에죠. 이런 것이 떨어지는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즘은 잘 안 쓰죠. 예전에는 많이 썼죠. 디핑기 같은 경우. 메인보드 쪽에 콘덴서 갈 때라든가 많이 썼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구멍이 막혔으면은, 이제는 납을 이렇게 붙이고, 그 흡입기를 빨아들이면 새 납이기 때문에 잘 빨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산화된 납은 잘 안 돼요. 산화된 납은. 뭐 이런 것도 뭐 하나의 그 요령이면 요령이겠죠. 그래서 또 콘덴서 용량 확인하고 또 갈아낄 콘덴서 용량 확인한 다음에 다시 삽입을 하고 다리가 안 빠지게 양값 구부려 놓고 자, 다음 콘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동영상을 찍어서 설명해 드리는 뭐냐면, 초보자분들은 뭐 했는데도 안 된다, 뭐 수동 드릴로 뭐 했는데 뭐 다 붙었는데 안 된다, 또 패턴이 하다 끊어졌다, 이러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령,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제 다 콘덴서 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더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잘 붙어요, 납이. 이게 산화된 납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콘덴서 그 몸체 바디를 밑에서 밀면서, 그죠? 밀면서 한번 솔더링을 더 해줍니다. 그러면 딱 안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밑에서 콘덴서를 밀면서 인두기를 갖다 대면 납이 아주 솔더링이 잘 됩니다. 일단 요거 뛰기 전에 젤프락스를 우리가 도포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붙어요. 이렇게. 그리고 엉겨 붙지 않고 또 젤프락스 쓰게 되면 납이 그죠?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현상도 우리 볼 수 있죠. 엉겨 붙지가 않죠, 납이. 자, 밑에서 밀면서 고정적으로 잘 안착을 시켜야죠. 왜냐면 이게 리드가 들뜨면 다리가 길다는 얘기는 노이즈에 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능한 바짝 콘덴서를 PCB면에 해서 해주면 되겠죠. 자, 리드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좀 바짝 잘라주라고 그랬죠? 이런 리드가 밑에다가 샤시 부분에 닿아서 쇼트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 바짝 잘라주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에, 우리가 화장실 간 다음에 뒤처리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이제는 뭡니까? TCU로다가 이 남아있는 그 플락스 성분을 TCU로 좀 깨끗하게 닦아줘야, 그죠? 좋다 이거죠. 이게 안 닦아주면요, 이 젤플락스 성분이 굳어가지고 나중에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다른 쪽에 이제 뭐 수리가 다른 쪽에 우리 말고 갔을 때 뭐 그분들이 좀 고생을 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깨끗이 닦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지만 용량 감퇴는 기본적으로 됐다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이 콘덴서 5개를 좀 갈았죠. 요 작업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AD 보드까지 갈았어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였었죠? 우리가 고장 입고된 제품이 하나는 립스 보드 쪽에 용량 감퇴가 돼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 하나하고, 하나는 그죠? 우리가 1차 유형 분석했을 때 패널 영상이 나타나죠. 흑화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패널 점검을 들어야 되겠죠. 립스 보드, AD 보드, 그 다음에 OS 보드가 정상 동작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이 테스트 패널을 가지고 정상 동작되는 테스트 패널도 우리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화면에 영상이 정상 나타나는 걸 봤죠. 이제는 고장 패널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패널 카바를 일단은 열어야 되는데, 이 패널 카바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알루미늄 형태의 케이스가 이렇게
닫혀진 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이 뭡니까 플라스틱 재질로 덮여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저가 제품들이에요. 고가 제품들은 이게 알루미늄 카바로 해서 이렇게 이 케이스가 덮여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데 뭐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 열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열판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샤시들도 뭐냐면 이런 것들 다 방열판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여기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여기 쭉 붙여져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안에 집어넣어서 살살살 하면 떨어지겠죠. 그죠? 찢어지지 않게 좀 조심해서 일단 얘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유관 검사로도 한번 해보세요. 특히 이제 LVDS 케이블 같은 경우는 요 지금 LVDS 커넥터 요 부분이 아주 가느다란 그 리드로 돼 있는데 요 부분도 냉각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화면에 화면이 안 나오는 현상이 나오면서 어떤 줄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노이즈성이 생긴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LVDS 케이블을 갖다가 우리가 접점 부활자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접점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냉라이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젤 플락스를 도포하고 열풍기로다가 싹 조여가지고 작업한 경우도 많았었죠. 근데 얘는 아예 지금 흑화 현상이니까 그죠? 흑화 현상이니까 이제 다른 걸 점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먼저 뭐부터 점검하냐면 그냥 또 여러분들 뭡니까 이 패널보드 점검할 때는 뭐 엉뚱한 데 찍어요. 그러지 말고 일단 여기 우리가 AD 보드로부터 이쪽에 패널보드 쪽으로 LVDS 케이블을 통해서 이쪽으로 케이블이 꽂히잖아요. 이거 여기에 이게 뭡니까 30분 케이블이 30분 케이블이죠. 거기서 28 그죠? 29 30번 핀이 뭡니까 이게 VCC 라인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VCC 라인이 여기로 들어가서 그죠? 어디를 거치냐면 여기 F1이라고 되어 있는 휴즈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호회로죠. 어떤 문제가 휴즈부터 끊어지게끔. 우리 립스보드 1차 단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회로 보호회로로서 휴즈하고 뭡니까? 그죠? NTC 서미스트라는 게 있어요. 걔도 보호회로라는 얘기죠. 그럼 문제가 됐을 때는 그죠? 이 휴즈가 먼저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5V 전원이 그죠? 5V 전원이 요게 휴즈죠, 휴즈. 여기 F1이라고 했죠, F1. 오버, 이게 이제 어디 AD 보드로 좀 넘어오는 전원이죠. 휴즈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 이게. 그죠? 이 승합회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단선이 돼 있다, 휴즈가. 그러면 여기 동작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보느냐, 여러분들이. 그죠? 휴즈가 단선이 되는지 않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죠? 여기. 이 지금, 우리가 이제 립스보드 쪽에서 이 콘덴서도 단골 메뉴지만 이 패널보드 쪽도 이 휴즈가 단골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휴즈가 만약에 나갔다. 갈고 잘 된다 그러면 수리맨은 뭐라 합니까? 아, 꿀수리다, 꿀수리.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요 부분부터 봐야 돼요. 그죠? 요 부분부터. 일단은 휴즈가 정상적으로 해서 5V VC 전원이 이 승합회 쪽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끊겼다.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휴즈단부터 재라. 그죠? 휴즈단부터. 그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점검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휴즈는 보호회로예요, 보호회로. 그죠? 보호회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거 테스트 할 때는 요게 지금 휴즈 F1이라고 돼 있죠. 이게 휴즈예요, 휴즈. 그죠? 휴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부자 모드로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죠? 부자 모드로 해놓은 게 좋겠죠. 그리고 휴즈 양단을 쟀을 때 이게 부자입니다. 얘는 지금 단선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휴즈가 단선됐기 때문에 5V가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끊겨 있기 때문에 회로가 절로 승합회로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타이밍 컨트롤러는 레귤레이터에 5V 전원을 받아서 3.3V를 다운받아서 1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끊기니까 다 차단된 거예요, 전원이. 우리 지금 가정용에 보면 분전반이 있는데 거기 이제 뭡니까? 그죠? 차단기가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 뭐 모든 전기가 공급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나 마찬가지죠. 일단은 패널 VC 입력단 휴즈가 나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얘하고 모르면은 있죠? 요 28, 29도 연결된 F라고 표시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단 말이죠. 그죠? 거기다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측정을 해보는 거죠. 측정을 했을 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얘가 단선이란 말이죠. 그죠? 단선됨을 확인했죠. 그죠? 단선이야 이게. 그러면 얘부터 갈고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 F1이 휴즈인데 모르면 여기 28, 29, 30번이 VCC란 말이죠. 얘랑 연결된 걸 부장 모드에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쭉 따라가 보세요. 아니 회로가 지금 여기 솔더 마스크인 그렇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보여요. 회로가 어디 연결되어 있다는 게. 여기 굵은 회로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라운드라든가 VC다는 이 펜, 저 회로 동판 있죠. PCB 회로라고 그러는데 이 동판이 좀 국수입니다. 이 국죠 이게. 요 바로 요로 연결돼 여기죠. 여기가 VC라는 VC가 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휴즈를 거쳐서 이제 승합회로나 레귤레이터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휴즈 교체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휴즈 교체 작업을 했는데 이 휴즈는 굉장히 조그만 휴즈예요. 한 2A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표기명이 안 돼 있습니다.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럼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그죠? 이 휴즈를 똑같은 휴즈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유리관 휴지죠. 유리관 휴지를 쓰면 돼요. 일단은 얘 교체라고 해서 단선된 휴즈를 우리가 떼어내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열풍기를 떼어냅니다. 열풍기를 떼어내면 열이 있기 때문에 여기 TCP 주의하라고 그랬죠. 얘가 지금 뭡니까? 액정 그라스하고 패널보다 연결돼서 어떤 영상 신호가 LDI 칩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뭡니까? 캡톤 테프 있죠. 캡톤 테프. 내열 테프라고 그러죠. 보통 350도, 400도씨까지 견디는 내열 테프를 요 TCP 쪽에 요 앞에 작업할 요 앞쪽 부분을 갖다가 캡톤 테이프, 내열 테이프로 여기다가 덮은 다음에, 그죠? 테이핑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열이 일로 가서 얘가 뭡니까? ACF 필름으로 붙여져 있다 그랬죠? 얘가 들고 일어나 버려요. 그런 경우도 아마 지금 수리한 사람에 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런 작업할 때는 캡톤 테이프를 여기다가 그 테이핑 한 다음에 작업을 하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요거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열풍기로 띄면 뭐 인두기라도 잘 안 떨어지니까 여러분 인두기를 떼도 되고 열풍기를 떼야 되는데 간혹 열풍기를 떼는 게 금방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 TCP 보호를 위한 캡톤 테이프가 여기 지금 키포인트죠. 그죠? 요거 자, 일단은 그 양품, 그죠? 유리관 휴즈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죠? 그 안에 있는 그 휴즈만을 여기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기 같은 용량이 없어서, 그죠? 그 크기가 그만한 게, 굉장히 조그만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관 휴즈를 잘라서 안에 있는 휴즈를, 그죠? 여기다 납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제 양부 판별을 해봤어요. 왜냐면 여기다 이 양쪽을 대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그 휴즈가 연결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죠? 양품인 걸 확인했죠. 자,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캡톤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살짝 너무 확 붙이면은 나중에 뛸 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살짝만 이렇게 테이핑 해주세요. 자, 요 부분이 휴즈죠. 여기가 휴즈죠. 휴즈. 요놈 F1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걸 우리가 열풍기 작업을 해주면 열이 번지기 때문에 여기가 손상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열풍기 작업할 때 뭐 어떤 게 관건이다? 그죠? 바람 세기를 좀 최소화해라. 아니면 잘못 이 옆에 있는 이 칩 콘덴서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자, 됐죠? 굉장히 조그매요, 휴즈가. 그죠? 이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이때 갖고 있는 게 없을 때 어떡하냐? 유리관 휴즈가 많이 가지고 있죠. 요거를 파편이 튀니까 그 우리가 티슈에다 감은 다음에 이런 니파를 갖다 잘라주면 그죠? 유리가 튀지 않겠죠? 그럼 안에 있는 요거 그죠? 요 선 요게 휴즈예요. 요걸 여기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또 간혹 어떤 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기다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전선이 있죠? 전선 그죠? 전선에 구리선 한 가닥을 여기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면 걔는 구리선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런 휴즈 그죠? 이게 뭐 주석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걸 써야지. 구리 성분은 아무래도 무리를 주죠. 회로에 문제가 됐을 때 얘가 나가질 않아요. 그럼 딴 쪽에 뭐 타든가 뭐 터지든가 하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그렇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조그매요. 납땜하는 것도 아주 진짜 짜증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해야 되겠죠. 이러고 나서 니파로다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네. 이거 휴즈를 또 못 구해가지고 뭐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입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유리관 휴지죠. 유리관 휴지를 쓰세요. 잘라가지고 유리를 갖다 딱 깨가지고 안에 있는 그 선만 빼서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잽니다. 당연히 뭐 도통 되겠죠. 그죠? 자,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휴즈 교체 작업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수리 패널을 갖다가 전부 다 결합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제 무슨 체크를 해야 되냐면 지금 VC 전압이 지금 제대로 휴즈를 통과해서 가고 있는가, 또 승합 회로 쪽에는 제대로 전압이 공급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죠? 체크를 한번. 왜냐면 휴즈가 나갔더라도 다른 쪽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지금 VC단이 제대로 5V가 받고 있는가, 통해서 승합 회로가 작동돼서 우리가 LDI 칩은 뭡니까? 30V 미만에, 그죠? 어떤 건 뭐 40V까지 공급되는데 보통 30V 미만이 승합에서 공급되어 준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제대로 나오는가를 우리가 출력단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수리 패널을 갖다가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립스 보드, AD 보드, OSD 보드를 결합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220V를 갖다가 인가한 상황에서 파워 버튼 눌렀을 때, 그죠? 눌렀을 때 제대로 지금 VC 전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승합회로 동작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패널 VC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는 디지털 테스터의 DC 모드로 놓고요. 흑색 리드봉을, 이게 ADV 그라운드죠? 그라운드 되고, 적색 리드봉을, 그죠? 여기 앞에, 그죠? 휴즈 쪽, 그죠? 그게 됐을 때 5V가 들어가는가 봤을 때 5V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출렁거리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출렁거림 없이 패널 5V VCC는 정상 공급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수리 후에.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또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5V를 받아서 요 T콘 보통 타이밍 컨트롤러는 보통 3.3V를 많이 공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레귤레터가, 그죠? 이 레귤레터가 이쪽 그 T콘에다 공급되는 전원 공급 레귤레터예요. 그죠? 그죠?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DC 모드로 놓고 그라운드를 흑색 리드봉을 그라운드에 대고, 적색 리드봉을 이 레귤레터 이 날개 부분, 방열파물이 보통 아웃풋이죠. 딱 쟀을 때 3.3V가 전압 출렁거림 제대로 나오더라. 그러면 T콘에 공급되는 VC전압 공급 정상이다. 왜? T콘에 VC전압 공급 안 되면, 그죠? 얘가 동작을 안 하겠죠. AD보드로 봤던 LVDS 신호를 갖다 여기서 2차 가공을 해서 화소 전압하고 위치 정보를 LDI 칩에 줘야 되는데, 그죠? 전압 VC가 안 들어가면 작동을 못할 거 아닙니까? 에너지원이 끊겼는데 작동이 안 되겠죠. 자, 정상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합회로 쪽을 한번 터치를 해봐야 돼요. 그죠? 물론 뭐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앞에서 정상이 들어가는 거 보면 되지만, 지금 이거는 뭡니까? 초보자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단계니까 요런 단계에서 이렇게 봐라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죠? 하나의 지침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꼭 바로 뭐 앞에 영상 나오면 정상이야,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 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PWM이에요. 그죠? PWM. 그죠? 5V를 받아서 LDI 칩이라는 영상, 그죠? LCD 드라이브 IC는 보통 30V 미만을 공급하기 때문에 5V를 그냥 공급해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LVDS 케이블 28, 29, 30번으로 VCC를 받아서 어디 공급되냐면 이쪽에 이 승합회로 쪽에 공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승합을 해서 이제 각종 전압을 갖다가, 그죠? 이쪽에 LDI 칩에다가 공급을 한다. 그래서 한번 재봤더니, 이 출력단을 재봤더니 24V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 패널에 따라서 뭐 몇 볼트,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5V를 들어갔는데 제대로 승합해서 24V, 그죠? 나오더라. 여기서 24V 공급한 건 아니잖아요. 5V를 받아서 PWM이 스위칭, 펄스 받침 스위칭을 통해서 24V를 만들어 준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란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금동된 이게 측정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점들이 있어요.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휴즈단은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5V VC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자, 여기 영상 신호를 계속 주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이 전압이 끊긴다 그랬죠? 패널 전압이 게이트가 닫혀져 버린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MCU가 판단할 때 영상 신호가 안 들어오니까, 그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데 안 나오네? 나왔다가 불량으로 우리가 초보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계속 측정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에이징 지그를 통해서 영상 신호를 계속 주든가, 아니면 데스크탑 PC를 여기다가
그래픽 카드에 케이블을 여기다 연결하든가 그래서 측정을 해야 돼요. 그게 선행 조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합니다. 계속 들어가야 계속 MCU에서 이쪽으로 게이트를 열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고요. 승합회로 쪽에 여기 지금 이 금도금되어 있는 이 측정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찍어 보세요. 제대로 되는지. 지금 제대로 뭔가 동작이 되고 있죠.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면 표기명이 있는데 뭐 다는 찍을 필요는 없고 지금 제대로 나오겠는가? 그 금도금되어 있는 데 있죠. 금도금되어 있는 점. 그런 점들을 한번 여러분 찍어 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를 측정하라고 이렇게 그 패턴상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뭔가 전압의 출렁거림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패널은 정상 수리가 됐다. 이제 뭡니까? 영상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영상. 자, 온 버튼 눌렀을 때 영상 신호가 두두둥 떠다닙니다. 그죠? 영상 정상 출력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 입고된 제품은 일단은 립스보드 쪽에, 그죠? 립스보드 쪽에 콘덴사들이 용량 감퇴가 돼서 전원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었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 하나는 이 패널보드 쪽에, 액정 쪽에, 그죠? 액정 쪽에 VC 전압이 공급될 때, 그죠? 승합회로나 이런 레귤레이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보호회로는 휴즈를 거치게 되는데 그 휴즈가 단선된 상황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고 두 가지 수리를 한 겁니다. 그죠? 지금 제대로 지금 동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수리 패널을 일단 결합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지금 요게 제가 이 앞에 뭡니까? 강화 유리가 붙어 있어요. 이게 참 거실리더라고요. 제가 이 얼굴도 비추고 이래서 제가 이거를 그 띨레다가 깨트려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띄냐면 이거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이게 강화 유리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띄냐면은 제가 영상을 찍으려다 못 찍었는데요. 일단은 그 카타칼 있죠? 카타칼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열풍기로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하지 말고 좀 적당히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열풍기를 가하세요. 열 부분을 너무 세게 하면 유리가 터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 열이 여기 전달이 되면 이 양면 테이프가 녹아요. 그럼 칼날을 갖다가 여기다가 칼날을 집어넣으세요. 이 틈이 있으니까 틈새 공격을 해서 요 칼날을 이만큼 집어넣으세요. 카타 칼날을 요 정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열풍기를 가서 이렇게 칼로 쭉 힘을 줘서 밀고 나가면서 열풍기도 여기 째우고 쭉 이렇게 밀고 나가면 쭉 떨어집니다. 손상 없이.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이 틈새가 있어서 일자더라 하니까 유리니까 그냥 툭 하고 깨져 버리더라고요. 그럼 깨지면서 파편이 튀면 아무래도 또 손상이 되겠죠. 그죠? 이 액정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풍구리를 가면서 카타칼 넣고 쑥 밀면 쫙 떨어져 이렇게. 또 요 한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고 이쪽 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열을 갖다가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이게 하면 이게 누글누글해지면서 이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방을 쭉 돌면서 이렇게 해서 띄어서 하면은 이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하면서 실수를 제가 점수 깨뜨렸는데 이게 앞에 있으니까 사실은 강화유리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 볼 때도 앞에 이게 비쳐서 굉장히 거실려요. 근데 요즘 왜 그걸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적외선 코팅 같은 게 돼 있어서 이게 무광택으로 이게 사실은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걸 제가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소비자한테 물론 얘기하고 제거해버렸죠. 뭐 소비자한테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소비자 난리 나죠 또. 자, 깔끔하잖아요. 이렇게요. 반사도 안 되고. 자, 일단 CCFL 커넥터를 갖다 꽂아줘야 되겠죠. 요게 틈새가 좁아가지고 꽂기도 진짜 난해하더라고요. 일단 잘 꽂으시면 되겠죠. 이게 작업해가면서 영상 찍어가면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그 동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작업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 어설프게 찍을 수는 없고, 그죠? 제대로 전달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게 찍으면서 뭐 이렇게 하려니까 어떤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LVDS 케이블을 꽂아야 되겠죠? 자, 얘는 락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들쳐서, 그죠? 이렇게 해서, 그 LVDS 케이블을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좀 CCFL 케이블을 좀 길게 하면 좋은데 이제 길게 되어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락을 안
양쪽을 안 만지면서 그냥 껴도 쏙 들어가니까 딱 장기적 락이 걸리죠. 자, 그래서 이제 220V를 인가해 가지고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제대로 영상이 떠다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더 좋은 방법은 여기다가, 그죠? 이거 할 때 데스크탑을 연결해서 하는데 그 번거로운 작업이잖아요. 그죠? 온 버튼을 누릅니다. 자, 물론 안 꽂아서 입력신 없다고 나오겠죠. 그죠? 두둥 떠다니죠. 이게 만약 라인 디펙트가 생기면 여기 줄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근데 이 패널은 정상이죠. 그래서 정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늘상 제가 교육에 하는 얘기지만은 수리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에이징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면 소비자가 얘기하는 걸 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뭐 그냥 뭐 누르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잘 되는데 쓰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들은 충분한 에이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 테스트 했으니까, 간이 테스트를 했으니까 뭡니까? 이제 결합을 해야 되겠죠. 뭐 케이스도 조립하고 다리 받침대도 조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할 때 뭐 어떤 때는 연결하면서, 그죠? 사운드가 내장된 사운드 케이블 연결을 안 하는 상황이 있어요. 또 안에가 뜯어서 또 다시 AD 보드에 사운드 케이블을 커넥터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 결합할 때는 이 케이블이 누락됐는지 없는지, 연결 케이블들 이런 하네스 종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빼진 데 없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 좀 하시고, 그죠? 하시고 결합을 해야 돼요. 결합을 다 했는데 뭐가 안 꺼졌네, 아니면 덜 조여졌구나 했을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또 뜯어야 돼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죠. 그래서 조립도 좀 잘 하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부품통에 다 담아놨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 결합해 주는 거예요. 이건 교육 때마다 제가 해서 이제 좀 식상하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보세요. 그죠? 자꾸 해서 자꾸 눈으로 봐야 또 이제, 맞아. 저 부품통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부품통을 안 쓰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죠? 그랬을 경우는 뭐 굴러다니는 게 나사가 많으니까 뭘 굳이 이래 귀찮아. 귀차니즘이 발동되는 사람들이 많죠. 수리맨 중에. 그러지 말고 좋잖아요.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그래서 우리 있는 나사를 해주지, 또 상이한 나사를 강제로 꽂아서 이 플라스틱 재질이라니까 이게 안 맞는 거 하면 플라스틱 쪼개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뭐 또 소비자한테 또 한 소리 들을 수가 있죠. 그죠? 요게 기스가 나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부직포나 이런 거 깔아놓고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교육 참여다 보니까 제가 안 했는데 이 기스 나더라도 안 좋아요. 그죠? 자, 덮개를 씌우고요. 덮개 락이 있으니까 락도 이렇게 꼼꼼하게 딱딱딱 한 다음에 이제 나사를 이제 잘 조여 주셔야 되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쭉 조여줍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렸죠? 제가 이 지금 동영상은 이렇게 해서 조여줍니다. 그죠? 이 받침대는 참 편하죠. 이건 이렇게 빼는 건 참 좋은데 아주 받침대 빼기가 어려운 제품들이 많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나사 빠짐없이 지금 상단에 나사가 3개 있고 하단에 나사가 4개 있고 받침대 나사가 4개가 있어요. 그걸 빼놓지 말고, 왜냐면 어떤 고객들은요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나사 하나 결합 안 됐네요.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 소비자 이렇게 봅니다. 꼼꼼한 사람들은. 그래서 괜히 또 그런 걸로 책 잡히는 게 필요가 없겠죠. 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누락될 일이 없는데, 그냥 대충 해서 뭐 화면 나오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이게 봐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깔끔한 상태에서 고객한테 인도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합이 다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된다. 에이징 타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C를 연결하는 사람 있지만 여기다 데스크 딱 큰 거 놓고 연결하고 뭐 파워보드 귀찮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ISP 지그 다 갖고 있죠. ISP 지그는 에이징 툴이라는 게 포함이 돼서 테스트 화면이 10장인가 8개인가 아마 4장이 돼 있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죠? 요게 이제 제대로 구현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화면이 이렇게 반쪽만 이렇게 잘려지는 게 있어요. 여기 오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교신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 화면에 해상도에 잡아줘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데스크탑보다는 에이징 툴을 이용해라. 그죠? 에이징. 또 에이징 툴 이용하면 5V 라인이 지금 어디입니까? 데스크탑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 USB 허브 쪽에다 연결 쓰잖아요. 그러지 말고 뭐 어떤 지그를 사면 여러분들이 작업성이 좋게 개조할 필요는 있다. 난 외장 그 배터리 하나 달아놨어요. 여기 에이징 테스트 할 땐 여기 전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전원을 여기다가 5V를 인가해서 이 꽂아놓고 하면 되지. 뭐 또 갖다 꽂고 불편해요. 그죠? 모든 걸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지그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측정 장비를 사면 좀 나름대로 개조할 수 있는 건 좀 개조를 해서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세요.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전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작업할 때 좋잖아요. 요러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이성했으면 되는데 또 여기다 연결하고 데스크탑 연결하고 이 VC전화 저쪽 이쪽에 짧으니까 또 연장 케이블 연결하고 이 번거로운 작업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에이징 타임을 가져라. 에이징 타임을 왜 갖는다? 고객의 어떤 재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죠? 우리가 우리 수리맨들의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죠? 차후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린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죠? 자, 요게 제가 이렇게 개조를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요것만 쓰죠. 그죠? 그죠? 요것만 쓰는데 얘가 이제 안에 에이징 툴이 옛날에는 이제 에이징 지그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ISB 지그에 통합되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쓰죠. 그래서 외장 배터리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5V가 나오죠. 이 파워 버튼이죠. 이게 누르게 되면 5V 출력 신호가 일로 들어가서 외장 배터리 5V가 입력이 되죠. 그럼 얘가 동작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배터리가 항상 그 얼마지 표시가 안 돼서 여기다가 외장 배터리 저장 전원 감시 메탈 하나 달아놨어요. 전류하고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판을 달아놨습니다. 그죠? 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달아놓은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좀 여러분들이 외장 배터리 같은 거는 한 25,000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달아가지고 요렇게 하면 저는 이제 출장을 나가지 않지만 컴퓨터 하기엔 출장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리를 안 하고 보통 이제 뭐 간이 테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 요런 거 하나 갖고 나가면 모니터가 뭐 본체는 들어오는데 모니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니터 불량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에이징 이 툴을 이용해서 걸었을 때 제대로 나온다면 예, 모니터 불량 아닌데요. 본체만 문제입니다. 본체 가져와서 수리를 하면 되실 거고. 그죠? 그래서 요런 건 이제 뭐 출장 나가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툴 중에 하나죠. 그죠? 이런 거. 자, 일단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외장 배터리 전원 일로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가면 이제 여기 있는 에이징 툴에 의해서 테스트 화면이 일로 출력이 되는 보내는 거죠. 그죠? 어디로? AD 보드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화면이 이렇게 이쪽에 안 나온다. 이게 해상도가 좀 구현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그 모니터 하면 오토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오토 버튼을 누르면 이게 풀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죠. 예. 전에 이게 뭐 패널 쪽에 불량해서 안 된 거는 이제 그때 타이밍 컨트롤러 냉납으로 해서 우리가 냉납을 해결하고 또 우리가 모니터 고친 사례도 제가 수리 실전에 올려놨죠.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좀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항상 마무리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폼웨어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조사에서 홈페이지에 바이오스라 그래가지고 띄워놔요. 그죠? 띄워놔서 우리가 애로사항 없이 최신 모델을 쓰는데 그 메인보드조차도 오래된 모델들은 그 사람들 홈페이지에 보면 없어요. 그죠? 아마 제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받아놔야 되겠죠. 그것도. 근데 모니터, TV, 그 다음에 노트북은 이 바이오스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델에 들어와서 폼웨어 불량으로 어떤 온오프 버튼이 안 먹힌다든가, 그죠? 아니면 어떤 전자회로 컨트롤하는 부분인 폼웨어가 손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폼웨어를 구해야 되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카페에다 많이 올렸죠. 뭐 좀 구해주세요. 사실 그 특정 모델을 안 갖고 있는 것도 많아요. 뭐 안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다른 카페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주죠. 왜냐면 뭐 없어서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본인이 어떤 노하우 때문에 그런가요? 하여튼 그래서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드려도 사실 폼웨어가 이렇게 뭐 다운로드 받게 돼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러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계속 수리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고치고 나서 그 AD보드 MCU 안에 드는 폼웨어를 내 PC에 저장해 놓으면 더 말할 없이 좋은 거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똑같은 모델 들어왔다 그러면 마음대로 폼웨어 작업을 ISB를 통해서 작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 PC의 저장 작업을 반드시 고객 인도 전에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PC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는데 보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서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드세요. 그죠? 어떤 뭐 드라이버 쪽에 바이오스 쪽 하나 대분류를 만들고, 중분류는 이제 뭐 이렇게 메인보드 쪽 롬 파일이다, 모니터 롬 파일이다, 아니면 TV 롬 파일이다, 메모리 롬 파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노트북 해가지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뭡니까? 모델별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모델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아쉬운 소리 없이 쓸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ISPG가 안 나왔을 당시에는요, 롬라이터로 MCU를 떼어가지고 작업을 다시 붙일 때, 초보자는 잘못돼서, 어떤 그 MCU가 손상이 된다든가, 패턴을 갖다 끊어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잘못해가지고, 동작이 안 되는 그런 사태도 많이 벌어졌다 이거죠. 지금 이제 ISPG가 MCU를 탈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작업이죠, 이게. 그거 안 한다는 것은 이제 게으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모니터 롬 파일 대분류에다가 일단은 그 중분류로다가 제조사를 적고요. 그죠? 제조사를 적고, 그다음에 제조사 안에 이제 모델별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모델을 넣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뚜껑 덮기 전에 AD보드 사진 하나 찍고요. 뒤에 그 스티커 하나 명판 붙어 있죠? 이거는 어느 제조사고 모델명이 뭐 있죠? 이 스티커 명판을 갖다 사진을 좀 선명하게 좀, 그죠? 줄이지 말고 찍어가지고 놓고, 여기다가 이제 롬 파일을 뭐 롬이라고 명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모델이 S2360WS라는 모델이거든요. 모델명을 쳐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모델이 들어왔을 때 진짜 이 똑같은 AD 보드인가 이거 봐야 되겠죠. 근데 간혹 똑같은 모델에도 이 AD 보드가 약간 모양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롬 파일은 맞더라고요. 그죠? 이 포면은 쓰는데, 일단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 명판이 오래돼서 지워진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어 놓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그죠? 크게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찍을 때는 그냥 뭐 요즘 뭐 그 스마트폰 카메라가 화질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잘 찍힙니다. 그죠? 네, 이렇게. 자, ISP를 이용할 때는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제 그 ISP는 MCU를 자동으로 오토 ISP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인식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쓰는 게 뭡니까? 그죠? 요거 이제 복사하는 거니까 오토 ISP 누른 다음에 리드 한 다음에 세이브 하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불량이 났다 그러면 뭡니까? 그죠? 오토 ISP 이거 누르고, 그죠? 그 다음에 오픈 누른 다음에 라이트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순서는 오토 ISP 그 버튼을 눌러서 MCU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있는 저장된 MCU 안에 저장된 폼웨어 고장난 그 제품을 갖다가 읽어가지고 내 PC에 저장하는 이 세이브 버튼, 이 세 가지를 쓰는 거죠. 1, 3, 4번을 쓰는 거죠. ISP 연결 방법은 마찬가지죠. 뭐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케이블은 PC와 연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D 보드 쪽에 RGB 케이블을 연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AD 보드는 립소드 전원이든 들어가야 이 MCU가 전원이 공급돼서 동작이 되니까 이 전원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MCU 안에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폼웨어를 적출을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 ISP 누르고요. 리드하고 세이브해서 이 저장할 위치를 아까 말한 대중소 분류로 해서 우리가 모델별 만들어 놓은 데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MCU가 왜 우리가 많이 손상이 되냐면 이 전자회로를 컨트롤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좀 손상이 되기도 해요. 이 디바이스 분량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EOX 요로 25모로 나갑니다. 보통 얘는 이제 윈본드 제품인데 EOX10 AVN1G라는 그 품명이에요. 그죠? 요게 MCU예요. 요게 EOX 나가는 것이 없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그죠? 요 스케일러에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전자회로를 컨트롤할 때 이 MCU라는 게 없으면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통합화 추세에 발맞춰 갖고 보통 이 노바텍이라는 스케일러 안에다가 이 MCU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원칩 스케일러라고 얘기한다 그러겠죠. 원칩 스케일러. 이 없다고 고심하지 말고 여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ISP식을 통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토 ISP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MCU가 못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MCU다. 그죠?
전자회로를 컨트롤한다. 그죠? 요 분이에요. 옛날에는 ISPG가 없을 때 얘를 띄었어요. 얘를 띄었어. 띄어가지고 하다가 이 패턴도 끊어먹고 얇잖아요. 패턴들이. 그죠? 실 패턴들이 말이 패턴이에요. 이게 날려먹고 여기 있는 열풍이 바람 세기를 또 강하게 해서 이것도 날아가서 어디로 날아간지는 모르고 에휴 구하자. 똑같은 거 못 구하죠. 구하기 힘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토 ISP직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인식을 하면 노바텍, 그죠? 모델명은 요거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OK 사인이 떨어지는 걸 봐야 돼요. 그죠? 요게 지금 뭐예요? 정상적으로 내가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안 보고 그냥 막 작업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죠? 요걸 눌러야 돼. 요 밑에 OK 사인이 떨어지는가 보고, 그죠? 오토 ISP 눌렀을 때 자동 인식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내 PC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AD 보드 MCU 안에 있는 포맷을 읽어야 되겠죠. 리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읽습니다. 쭉 읽어요. 읽어서 뭐 이건 뭐 몇 바이트의 크기고 나오죠. OK 떨어졌다면 제대로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사인을 잘 보라는 얘기죠. OK 사인을. 그럼 뭡니까? 잘 읽었으니까 이제 내 PC 저장만 하면 끝이죠. 세이브하는 겁니다. 세이브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내가 선택할 위치가 나오죠. 여기다 우리가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물론 파일 이름은 폼웨어 이름은 그냥 그 모델명을 적어 놓으시는 게 더 좋겠죠. 뭐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장을 하면 파일 세이브 돼 가지고 됐다고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된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오토 ISP 누르면 자동으로 인식하겠죠. OK 사인 떨어졌어요. 아, 제대로 인식했구나. 자, 리드 폼웨어 읽는 겁니다. 그죠? 읽으면 쭉 이제 읽어요. MCU에 있는 폼웨어를 읽겠죠. 모델명 윈본드의 제조사 윈본드의 WEOX10이라는 모델인데 128K 용량을 갖고 있다 나오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하면서 OK가 떨어지면은 제대로 읽었다. 그죠? 제대로 읽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OK요 떨어지는 걸 봐야 돼요. 됐으니까 이제 뭡니까? 세이브를 눌러야 되겠죠. 자, 원하는 그 위치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파일 세이브 됐죠? 예. 요렇게 하면 돼요. 뭐 많이 해봐가지고 제가 얘기 안 해드려도 이제 뭐 수리해본 사람들은 뭐 ISP 그래도 눈 감고도 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화면이 흑화 현상이 되는 있고 수리 제품을 가지고 수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면서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도움될 만한 그 이론을 얘기했었고요. 다시 한번 여러 반복되지만 이 실전 강의를 들으면서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의 대응 유형을 보면 이 실전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그 유튜브에 올려진 전기전자 기초서부터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이 강의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그래서 그 단계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는 어디에서 올려놓지 않는 그런 아주 유익한 강의들,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게끔 제가 그 신경을 많이 써서 올려놓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 단계부터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습득해 가면서 너무 급박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모든 일이라는 게 단계와 수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그죠?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실전 강의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원하는 수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좀 올라가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하시면 또 저도 가르쳐주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강의 됐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구독, 클릭이 저의 좋은 콘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꼭 좀 구독, 클릭,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